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 이야기, 그리고 오늘 상승이 좀 있었던 특징 업종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문의하는 내용 중에 아주 가장 많은 문의가 제약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이 될 만한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것은 상당히 좀 긴 호흡의 어떠한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진 마시고 혹시 공감이 되는지 정도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황을 보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로 예측만 하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만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예를 들어서 이 언저리라고 했을 때 지수가 이렇게 오는데 조정을 받더라도 이 근처에서는 꼭 지지받고 반등했으면 하는 어떠한 바람을 좀 가지고 있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 이 언저리를 완전히 더 깨버리고 내려간다면 시장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죠. 근데 다행히도 오늘은 일정 부분에 약간의 반등은 있었긴 하거든요. 반등은 있었지만 이 반등이 사실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도의 반등은 아닌 거예요. 거래량보다도 그러니까 오늘의 반등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물에 어떠한 매도가 있었고 그것을 해지하는 선물이 좀 있었다 정도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아직 추세를 잡지 못한 이런 외국인들의 어떤 방향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비추세 구간이구나 정도로 보시는 게 좋고, 이번 주까지 이 언저리를 좀 잘 버티고 다시 재상승이 주어진다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오늘 사실 조금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 건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 쪽인 것이죠. 남북 경협주에 그래도 어떤 강도 말고 흔히 말하는 어떤 대장주라고 하면 현대건설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죠.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200일 볼린저 밴드를 깔아놓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설 대장주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이렇게 갭으로 시작하면서 쭉 뻗어준 모습이 약간 조금 특이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어떠한 주도주가 사실은 좀 없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IT 쪽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 확실하게 실적이 꺾인 걸로 이제 딱 나오거든요. 아마 그 한국투자증권에서의 보고서가 저는 조금 굉장히 솔직한 보고서였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증권사들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국투자증권에서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로 꺾인 보고서, 실적 꺾인 이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좀 생각했고, 하지만 IT 관련한 쪽에서의 소재는 좀 다릅니다. 이 소재는 어떠한 가격이 아니라 그 물량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물량은 늘어요. 가격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소재 쪽에서의 업종 종목들 중에서는 이 물량이 증가하는, 즉
매출이 증가하는 쪽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대장주로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GS건설, 그리고 또 사실 뭐 작은 어떤 남북 경협주들이 있는데요. 그쪽에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고, 그리고 만약에 좀 본다면 코덱스 건설로 보는 게 낫겠죠. 코덱스 건설 ETF. 그래서 200일 이평선, 200일이란다. 200일 볼린저 밴드 정도의 어떤 이 가격 구간까지 좀 돌파를 하려나라는 좀 희망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그 불확실한 호재, 그러니까 그 테마주라고 하면 흔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테마주라고 하면 불확실한 어떤 호재, 기대감이 무로 오르는 주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남북경협주는 테마주라고 정의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가치를 다 떠납니다. 지금의 테마주, 남북경협주들은.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이 많으면 안 되고, 이 업종은 작은 업종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저희도 종목을 보유하고 있죠. 저희도 사실 GS건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뭐 언제든지 매도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아니면 뭐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들면 뭐 좀 더 보유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가격이 있다거나 어떠한 뭐 논리적으로 접근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테마주를 소개하기도 뭐하고 이야기하기도 뭐하지만, 오늘 사실 시장에서 반등했던 부분 중에 의미 있는 것은 이런 뭐 GS건설 좀 강한 강도가 나왔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이 이쪽도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이거 역시도 이게 추천하거나 뭐 권장하거나 이럴 정도의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오늘 뭐 좀 관심 있거나 이런 업종 종목은 좀 없고요. 다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를 보면 이렇죠. 이거를 조금 더 길게 한번 봐볼게요. 좀 길게 보면 한 요 정도로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때 2015년도 요때 큰 상승과 2017년도의 요때 상승을 1차 혹은 2차 상승이라고 흔히들 정의 내리긴 하죠. 이때의 어떤 제약바이오의 대세 상승으로 좀 보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3차 대세 상승은 언제일까? 관심 있어야 할 업종은 뭐지? 대응 전략은 뭐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뭐 1, 2주 전인가 이야기했던 거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코스피 상장사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01.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코스피잖아요. 근데 이 코스피의 이 모양 자체가 순익, 뭐라고 할까요? 그 코스피 순익과 매우 유사하게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맞물려서 제약바이오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할 때가. 그렇지만 뭐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의미니까요. 좀 보시면 과거에 우리 지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코스피 상장사들이 이렇게 박스권을 가지고 갔던 이 구간의 어떤 우리 그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한 100조 정도였습니다. 100조 정도 였고, 2017년도
요때가 한 137조 정도로 점프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걸 한번 적어보면 박스피가 있었던 때 한 100조 정도 왔던 그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2017년도에 137억 정도, 그 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볼게요. 2020년도까지를 조금 예상해보자. 코스피의 지수가 과거에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과 거의 연동해서 갔기 때문에 예측치를 좀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2018년도에는 한 140조 언저리, 내년에도 한 140조 뭐 언저리 뭐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예전에 제가 한번 코스피 지수와 ROE가 좀 비슷하게 비슷한 성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ROE가 만약에 13.7 하고 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이건 ROE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순이익, 코스피 순이익, 상장사 순이익 합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ROE가 14,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4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로 넘어올 때 ROE가 거의 횡보하는 수준이라면, 아마 회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횡보하는 수준이라면, 즉 어떤 이익의 성장이 좀 성장은 하고 있으나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의미는 지수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패턴은 이렇게 갑니다. 보통 만약에 1년, 2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쭉 올라갔던 게 횡보한다면 하락하거나 횡보하거나 뭐 약간 이런 패턴을 많이 보이거든요. 혹은 아예 하락하는 이런 패턴으로 간다든지. 근데 이 코스피의 순이익이 그런 모습을 좀 띈다라는 것이에요. 2019년도까지가. 그 말은, 그래서 제가 자주 들었던 것이 2018년도, 19년도가 2017년도보다 못하기 때문에 조금 횡보 혹은 약세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전략 자체도 과거에 이 박스핏 때 썼던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어떤 약세장의 모습으로 좀 대응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근데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 구간인 거죠.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올 때 순이익이 한 170억 정도로 나온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럼 ROE로 만약에 비교를 해본 다음에 한 17.0 정도라고 한다면 요 언저리 때부터는 바닥을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까지 상승으로 쭉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것과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100조 시대, 순이익 100조 시대 때 이렇게 횡보했던 모습이라면, 이 모습과 이때 모습이 좀 비슷하다라면 이때도 이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다만 2019년도, 지금 현재가 2018년도고 2019년도면 2019년도 어느 순간에부터는 바닥을 잡고 그 다음부터는 2020년도까지는 좀 상승할 모습, 어떤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모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순이익과 ROE를 좀 비교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한 건데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2019년도 이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해 2018년도, 지금이 9월이니까 약 한 1년 정도까지는, 1년 가까이까지는 우리 시장의 약세 혹은 횡보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계속. 근데 이것을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느냐, 단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순이익의 예상치만 비슷해 준다면, 순이익의 예상치라는 게 변동이 있긴 하지만 비슷해 준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쭉 이런 흐름이 한 20년 동안에
코스피가 순이익과 항상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종목으로 따지면 기업의 어떤 실적의 방향성대로 주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수렴하는 과정을 보였거든요. 혹은 조금 올랐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수렴을 하고 좀 천천히 갔다면 마지막에 올라가서라도 수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의 순이익과 어떤 그런 순이익 예측치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걸 왜 지금 다시 또 이야기를 꺼내냐면 그 무렵, 그러니까 내년 언저리부터 무렵에는 그거와 발맞춰서 제약바이오도 제2의 상승기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지금 코스피의 제약인데요. 제약 업종인데 이때가 1차 상승, 2차 상승. 1차 상승이라고 하면 한미약품, 셀트리온 요때인 것이죠. 이때 보통 한 7, 80% 정도가 7에서 한 80% 정도가 다 상승했었습니다. 업종 지수가 7, 80% 정도 상승했다고 하면 개별 종목은 이 이상 훨씬 더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이해가 좀 된다면 이 1차 상승이라고 했던 그리고 2차 상승이라고 했던 요 패턴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있을 3차 상승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그것이 기간이 2019년도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좋아지는 2020년도보다 조금 더 빠른 시기부터 해서 그 주기가 같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상승이라고 하는 이 구간대의 성지 느낌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통상 이런 신약 개발 기업들은 보통 첫 번째 임상 초기, 그러니까 전임상이라고 해야겠죠. 부터 1, 2상까지 그러니까 임상 초기 때는 보통 큰 제약사에게 판매하는 사업이죠. 보통 그때는. 그래서 그것으로 돈이 쌓이면 이제 직접 신약을 이제 개발하는 것, 개발해서 수출까지 하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 혹은 글로벌 시장의 바이오 산업들이 성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대로 우리 시장도 같습니다. 보면 2015년 요 이후는 그러니까 이전은 뭐였냐면 우리 한국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제대로 된 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항상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있었을 때였고, 이 이전의 제약바이오는 사실 잘 매매하지 않았고, 이 이전에는 보통 방어주의 성격으로 불렸습니다. 방어주. 그래서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뭐 이랬습니다. 뭐 방어주의 형식이니까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뭐 KT가 오르거나 뭐 한전이 오르거나 뭐 방어주들을 본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만 취급됐던 회사였는데, 이것이 2015년경쯤에 한미약품이 물 통해서 임상 초기 때 물질을 라이센싱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모두 봤습니다. 다 같이. 그때 강한 상승이 한미약품에 있었고, 뭐 저희 역시도 한미약품을 그때 매수하고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정도의 큰 상승을 한번 느꼈죠. 그 다음에 이 한참의 어떠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상승한 기간보다도, 그러니까 이 길이는 뭐 비슷할지 몰라도 이 기간으로 따지면 상당히 오랜 시간, 한 2배 반, 3배 정도까지의 기간 동안에 횡보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17년 정도 때는, 그죠? 그때는 셀트리온이었죠. 셀트리온을 통해서 이게 진짜로 신약 개발이 아니고 어떤 한국의 어떤 기술로서 만든 의약품이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좀 가능성을 좀 본 시기였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산업이 딱 여기까지가 제약바이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주도주들, 한미약품과 이 셀트리온이 움직일 때
그 옆에 있던 그냥 뭐 실적이 좋든 안 좋든 뭐 대충 다 같이 오르는 이런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한두 종목의 대장주가 올랐을 때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는 업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3차 어떤 대세 상승은 언제 정도에 나타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이제 좀 고민해 봐야겠죠. 그 고민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는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야 돼요. 이때의 셀트리온의 어떤 강한 상승은 뭐라고 실제 어떤 신약이 아니었죠. 이때는 신약이 아니었고 시밀러였잖아요. 복제약이었잖아요. 시밀러 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제3차 상승이 나오려면 진짜로 무언가 3차가 나오려면 진짜 우리 기술력으로 새로운 약을 개발 성공하고 그것이 세계에 수출해서 진짜로 매출이 나오는다면 그땐 진짜 제3차 어떤 제약바이오의 전성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제3차 상승기가 다시 오려면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FDA 승인을 받는 글로벌 신약이 뭐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개가 좀 걸려 있긴 하지만 글로벌 인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진행 중인 기업들을 알아야겠죠. 그것은 사실 신라젠이 될 것이고 뭐 바이로메드가 될 것이고 HLB 뭐 요 정도라고 좁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재평가가 돼야지만 제3차 제약바이오의 어떤 무언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지금은 아직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한 적어도 1, 2년 정도는 남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러한 쭉 올라갔던 것이 이렇게 요 정도의 모습이라면 이곳과 비슷한 것이 뭐 이 정도의 모습인데요. 이때까지의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지금의 모멘텀은 한 1, 2년 공백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임상 상사이 진행 중이긴 하나 그것이 결과까지 나오려면 좀 있다 시간이 남았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냐면 어느 정도 바닥권의 느낌은 있다. 다만 바닥이라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다가 더 이상 바닥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곧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무언가가 필요하고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새로운 실제 어떤 모멘텀이 발생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런 횡보, 과거의 이런 횡보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아주 좋게 봐도 이 전고점 언저리 근처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혹은 근처 못 가고 중간에서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닥을 찍었다고 무조건 우상향한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임상 성공이라는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좀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이런 말들이 그렇죠. 너가 점쟁이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과거의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해본 겁니다. 과거에 한미약품이 대세 상승을 1차 대세 상승을 만들었고 셀트리온이 2차 대세 상승을 만들었을 때 그 과정들을 좀 비교해 본 것이고 그 과정이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 증가하는 그 기간과 좀 맞물리는
그 기간이 좀 중복되는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같이 맞물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서 결국엔 2017년도 중반기 뭐 언저리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 다만 아직도 코스닥의 바이오라는 코스닥 제약바이오의 어떤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과거의 IT 버블과 비교했을 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락하면서 어떤 일정 부분의 거품은 좀 걷어진 듯한 부분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쪽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기대감만으로 종목을 고르는 건 아주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부터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임상 통과 확률이 높고 임상 통과 후에 실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를 매매하는 방식과 아예 ETF로 매매하는 방식, 이 두 가지로 저는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부터 뭐라고 할까요? 임상 통과 확률이 높고 매출이 진짜로 나올 법한 회사라고 하면 한 두어 개, 세네 개 정도로 좁혀지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을 보면서 일단은 HLB가 있겠죠. 지금은 사실 이렇게 뭐 만년 적자이고 어떻게 뭐 할 수도 없는 뭐 이런 가치평가가 적용되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미 중국에서 2천억 원 이상 팔리는 어떠한 약이 현재 임상 중이기 때문에 임상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HLB라는 회사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니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이것이 그렇다고 여기 추세를 갑자기 뚫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심이지만 사실 저의 마음속에는 1등인 회사입니다. 삼청당 제약. 이 회사도 보면은 상당히 지금 등락을 거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를 한 2, 3년 장기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빠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제약은 글로벌 파트너랑 공급 계약을 맺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안가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라이센스 아웃 하거나 어떤 파트너십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매출 가시성이 거의 뭐 확정적으로 보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도 역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공부해 볼 만한 회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팔리고 이거 역시도 한국에서 이미 팔리고 있는 건강식품을 가지고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에서 검증된 만큼 어떤 임상 가능성이 큰 쪽인 거죠. HLB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약 한 4조 정도 되고요.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고, 엔지캠 같은 경우에는 한 8,600억 정도,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이건 아예 뺄게요. 그냥 요 세 종류 정도만 해볼게요. HLB, 삼청당, 엔지캠 생명과학, 요 정도 라고 한다면, 잠시만요. 요 정도로 하는데, 이 회사들의 사실 지금 뭐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이걸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이 셋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마이너스가 아닌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는 삼천당 제약이 좀 유일합니다. 삼천당 제약이.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떠한 조금 기대감은 상당히 좀 큽니다. 다만 이 회사를 실제로 큰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좀 가지고 좀 보고 있자, 추적하고 있자 이런 의미도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직접 좀 길게 매매하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아예 업종 지수를 사버리는 것. 예를 들어서 바이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도 괜찮을 수 있고요. 어차피 그 뭐라고 하나요? 헬스케어가 거의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다 반영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라면 과거로 따지면 뭐 한 이 언저리가 될 수도 있겠죠. 과거로 따지면 뭐 이 언저리가 될 수도 있는데, 분할 매매로 적립식으로 ETF 적립하듯이 한 2, 3년 정도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바이오도 있을 수 있겠죠. 코덱스 바이오는 조금 짧으니까요, 역사가. 여기 표현은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뭐 이 언저리 정도의 느낌 혹은 이 언저리 정도의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업종 지수로 본다면, 제약 업종 지수로 본다면 이렇게 봤을 때 200일 볼린저 밴드가 좀 오므러들어야 뭔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오므러들어야 뭔가가 나오듯이 지금은 이 200일 이평선 볼린저 밴드가 좀 오므러들어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추세가 위든 아래든 뭐 방향성을 잡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란 말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 횡보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횡보 구간 안에서는 이 200일 볼린저 밴드의 수축 과정과 같이 진행되면서 한두 번 왔다 갔다 이때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위든 아래든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것이 이 구간이 저는 한 2019년도 뭐 중순 넘어서부터, 왜냐면 이때 코스피의 어떤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역시 같이 좀 기대되는 그 구간이거든요. 2019년도가.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2018년도인데 앞으로 한 3개월 남았죠.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라고 한다면 지금의 지수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뭐 이 언저리부터는 조금 뭔가를 좀 잡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소설을 써봤습니다. 예. 이것이 좀 뭐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과거에 우리 지수는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확실히 상장사들의 순이익의 총합과 거의 유사하게 갔거든요. 과거 이때까지도 전부 다 유사하게 갔기 때문에 앞으로 순이익이 횡보하는 이 구간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상승하는 구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간다면 코스닥 역시도 어떤 강약은, 어떤 변동성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은 같이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때 언저리에 맞춰서 혹시 FDA 3상에 들어간 애들의 어떤 좋은 성과들과 맞물린다면 이때는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지금 2018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2019년도까지는 큰 어떤 무언가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이런 구간들처럼 바라지는 않고, 다만 이런 구간을 예측한다면 당연히 추세 매매보다는 어떤 볼린저 밴드 뭐 상단 하단 정도를 매매하는 정도가 어쩌겠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이야기 같은데요. 아마 매일매일을 좀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낸다면 뭐 또
준비한 자들에게 시세가 주어지니까요. 과거에 이때 그날을 외치면서 매수를 했던 이 날이 생각도 나고 언제 이 바닥을 벗어날까라는 그때 하나의 희망이 뭐냐면 2017년도에 기업들의 상장사의 순이익이 엄청나게 뛴다. 한 4, 50% 뛴다. 매출 포함해서 라는 것 하나였었거든요. 그때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확인되었고 재미없었지만 1년 정도 사살 가다가 확 오르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2019년도에 지금이 이 정도니까요. 2019년도에 어느 순간 잡히고 슬슬 가다가 또 확 가는 무언가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해봤습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주식시장을 떠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려운 시기라는 건 알지만 지금 주식시장에 떠난다는 것은 뭐 이런 시장에서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이런 시장. 이런 시장이 분명히 저는 다시 한번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코스피에서는 누가 대장 업종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코스닥은 뭐 제약바이오가 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들이 맞다면 코덱스,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쪽에 적립식 ETF를 정식으로 매매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